서울 안에 5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조합 자금을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멋대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 또 조합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곳도 있는데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지난 25일이었죠.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시장의 여건에 따라 올해 가계부채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이른바 깡통 전세도 우려했는데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가 하락세가 길어지면서 나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된다 이런 소식이 아니라 조합원들끼리 싸운다, 뭐 조합장 비리다 이런 소식들로 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단지, 강남 지역의 5개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와 개포주공 1단지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강남구의 그 대치 상용 2차, 그다음에 동작구의 흑석구구역, 그다음에 강북 지역의 이제 이문 3구역 이렇게 5개 단지에 대한 서울시와 이제 국토부가 서울시와 한국감정과 함께 조사를 했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 이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대부분의 현장들은 지금 사실은 제대로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5개 단지는 강남 지역에서도 또 굉장히 유력하게 큰 단지이고 실제로 사업 추진이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해보니까 107건의 부적격 사례가 이제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네. 말은 이게 내용 중에도 제가 좀 주목을 했던 것은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총회 의결 없이 굉장히 자금 집행을 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되는 어떤 그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집행 자체도 이 총회 의결 그 가장 조합원들의 의사가 사실 확인될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생략되거나 마치 겉모양만 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수사 의뢰 건도 101건 중에 16건이 수사 의뢰가 됐다고 하니까 사실 수사 의뢰가 됐다는 것은 부적격에서 넘어서서 상당히 불법이거나 위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번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적격 사례가 적발된 그 5개 조합은 보시다시피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여기에다가 대치상용 2차, 네. 개포주공 1단지 이문 3구역, 흑석 예, 예. 9구역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이 단지들이 이미 매스컴에서 많이 소개가 됐던 단지들이고요. 네. 가장 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실은 재건축 시장이 전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53%가 재건축과 재개발로 지금 주택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규제가 있는 가운데 주목받는 단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5천 세대가 넘는 가운데 6천 세대가 넘는 공급 물량을 예상하고 있고 사업 규모가 15조가 넘습니다. 네. 15조가 넘는 상황이고요. 네.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한 8천억 원이 넘는 상태인데 강북 지역의 재개발 단지인 이문 3구역 같은 경우에도 1조 7천억이 넘는 사업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 단지다 보니까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칫하면은 조합원들의 어떤 관심 자체가 직접적인 관심 자체가 멀어질 때에는 굉장히 이런 비리와 혹은 부적격 사례들이 쉽게 등장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돈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어떤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천문학적인 단지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 인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조합장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 조합장이 다른 조합장도 하는 사례도 있고 네. 뭐 쉽게 말해서 감옥 한번 갔다 올 생각으로 조합장 뭐 그런 것들을 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도 확인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이 조합장을 업으로 하는 경우도 저 개인적으로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현장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그로 인한 수익이 사실은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은 뭐 긍정적으로 성공적인 어떤 사업장을 이끌었던 그런 사례로 해서 다른 현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그런 현장들을 순회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과 수사 뭐 이런 재건축 단지들 둘러싼 네.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크던 작던 말이죠. 네네.
그런 사업 추진 자체에 미칠 파장이나 영향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제 뭐 이 재건축 자체가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대 오랫동안 사실 재건축 사업이나 또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일부의 경우에서는 비리 복마전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이제 있어 네. 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어떤 국토부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한국감정원의 조사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예상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고 규제로 인해서 막혀 있는 어떤 정비 사업,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추진 자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해당되는 현장에 있어서는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있는 잡음이라든지 또 조합장들에 대한 어떤 불신임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가뜩이나 이 시간 자체가 사업성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있어서 사업 추진 속도는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 전반에 대한 탄력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이 침체 국면으로 가게 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 그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뭐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라고 하니까 뭔가 확실한 가이드라인, 이 재건축과 관련돼서 비리 근절되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클린업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적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공공관리자 제도도 도입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투명성을 제고시키는데 많은 정부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보시다시피 이전의 어떤 현장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많이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이조합 시스템이라는 것을 새롭게 지금 도입을 해가지고 또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도정법,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서 1월 1일부터 사실 강력하게 어떤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건설사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든지 시공권을 박탈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사비의 20%에 해당되는 과징금이나 2년 동안의 어떤 입찰 금지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강력한 것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지금까지의 어떤 부분과 함께 추가적인 이런 제도 보완을 통해서 시장에 있어서는 많은 어떤 기대감들을 다시 모으고 있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제도적인 보완으로 사실은 모든 어떤 재건축 사업 혹은 또 정비 사업에 있어서 비리나 이런 것들이 건절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비리 부분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순한 어떤 투자 대상으로 투기 대상으로만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스스로가 내 집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한 그런 어떤 마음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단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비리들 하루빨리 좀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좀 다른 얘기를 해본다면 이와는 별도로 어쨌든 지금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매물들 나오는 거 보면 가격은 뭐 계속해서 우하향 네네. 지금 추세지 않습니까? 네네. 꽤 많이 떨어진 것들도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 시세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원인 어디서 찾지? 약세로 접어든 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작년에 9.13 대책 이후에 상당히 좀 확연한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작년 사실은 3월 달에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네. 또 여러 가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렇죠. 시행됨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추락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절차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건축에 대한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호가가 약세 기조에 있고요. 지금 연초 대비 작년 같은 2018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연초 대비 연말의 경우에는 3, 4억 이상, 즉 어떻게 서울의 어떤 가격 하락의 전반적인 양상들을 주도하는, 이끌어가는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아니고요. 그래서 가격 하락을 갖다 끌고 가는 그러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볼 수 있는 아직 그런 시그널은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가격 약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규제 완화나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가운데 향후에도 이 사업 자체가 중장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의 기조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재건축 시장을 둘러싸고 약세 배경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짚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좀 사업을 보류시키면서 지켜보자라는 심리,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대기 매수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맞물리면서 좀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네, 될까요? 지금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사업성을 좌우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현실화되지 않는 미래 수익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이 실제로 양도도 하지 않는 상태에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담한다는 게 조합원들로 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기점 자체가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계산한다는 점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을 보다 조금 지연시키자, 조금 더 천천히 가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빨리 사업을 진행시켜서 완성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어느 정도 빨리 가는 게 좋으냐, 천천히 가는 게 좋으냐를 넘어서서 조합원들 사이에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촉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업 자체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을 때 조합원들의 어떤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 외부적인 제도로 인해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에너지가 밖으로 많이 유출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 보니까 조합원 내부의 갈등, 또 시공사는 시공사 나름대로 그 부분들의 수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조합원과 그다음에 시공사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합장들의 어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익 추구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의 그늘이 많이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조금 있으면 곧 그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도 발표된다고 네, 그렇죠. 하잖아요. 뭐 네. 재건축 단지도 피해갈 수 없겠죠. 우리나라 특히 이제 이 재건축 단지 매물도 항상 투자 상품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좀 왔다 갔다 출렁이는 것 같아서 그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에요. 강남 지역에서 일부 단지들은 이 공시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오히려. 이야기들도 오히려 왜냐하면은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가운데 계산을 하는 가운데 정상적인 주택의 가격 상승분은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주변에. 그러다 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시가격들이 다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어떤 정상적인 가격의 상승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은 커질지언정 좋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제 계약 계산과 관련해서 상당한 어떤 규모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네.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공시가격 상승 자체가 여러 부분에 미치는 60개 이상의 어떤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긴 하지만 이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큰 어떤 이해관계를 초래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업의 사실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좀 천천히 가자는 또 주장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그런 주장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의 충돌이 전반적인 정비 사업, 즉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승패를 어떤 식으로 가늠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재건축 시장을 둘러싸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클 때 네네.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네. 이때 조금 투자 상품을 인식하신 분들은 또 매수 기회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네. 반대로 좀 리스크를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재건축 단지를 제가 뭐 조금 전에도 우리가 5개 단지가 소개가 됐습니다만 지금 강남북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대표적인 단지인데요. 쉽게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만만치 않았던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대포 주공이나 사실 반포 주공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어떤 단지가 성립될 때는 굉장히 서민들의 어떤 그런 중심 주거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남 지역의 경우는 넘사벽이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고가의 어떤 그런 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가격 약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조금 접근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재건축 사업의 전반적인 아까 하향세가 어느 정도 지금 확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네. 고려한다면은 네. 지금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0년 내년 정도 하반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격의 하락세가 조금 마무리되거나 왜냐하면 현재에 있어서 가격 하락세가 계속 지속될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에 있어서 충분히 도심지 내 주택 공급을 하는 주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의 어떤 위축이나 어떤 그런 정지 상태가 계속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고려한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쯤에 그리고 이게 사업 자체가 중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최정부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주관했는데 이 자리에서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이 깡통 전세에 대한 얘기는 사실 지방을 중심으로 그동안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까지 네. 역전세란, 네네. 역전세로 인한 뭐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 네. 이런 것들의 우려가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보기엔 서울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서울까지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깡통 전세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대출금과 어떤 집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어떤 주택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어떤 송파구라든지 강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역전세난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난이라는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물량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전세 가격 자체는 급락하는 상황으로 돼서 네.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주변에 기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만기 부분, 여러 가지 전세 만기로 인해서 갱신해야 되는 경우에서도 가격이 실질적으로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구하지 못하는 그런 역전세난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이 역전세난이 더욱더 심화될 경우에는 나중에 그 부분들이 가격 하락폭이 더욱더 커질 때 이것이 깡통 전세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 서울의 이 깡통 전세에 대한 피해 사례가 직접 보고되거나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역전세난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요. 서울의 경우에도 본격적인 깡통 전세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도 뭐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우려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기우가 네. 아니군요. 현실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오히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전세 보증금을 만일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세입자의 피해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렴한 전세를 지금 또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월세 부담은 생각보다 생활에 있어서 주는 어떤 주거비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세에서 일부를 반전세라고 해서 전세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분을 월세로 내는 그런 선택을 지금 세입자 스스로가 원하기도 하고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의 규모를 줄여서 전세로 반환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성을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전세가 중간에 보면은 오히려 월세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그 간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돼서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서 지금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세값이요.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지금 뭐 헬리오시티를 대표적으로 네. 들 수 있지만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네. 이제 물량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본다면 그런 상황을 본다면 네. 공급이 늘어나는 거에 따른 전세값 하락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분간 참 지금의 묘한 것이 본래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세 시장이 매매 시장과 함께 가격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라는 이야기도 일부 나왔었는데요. 지금 전세 시장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입주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쏟아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3년간에 있어서 입주 물량들이 연간 38만 호, 전국적으로 38만 호에 해당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입주 물량이 많은 상황이고요. 서울의 경우에도 올해의 경우에 있어서 하반기까지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이 대기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에 있어서 전세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전세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요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세 시장의 약세는 올해까지는 아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입주를 할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입주와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정일자를 일단 받아야 되는 건 기본이죠. 그거 하나씩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아까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못 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도록 맞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보험 가입 말씀하시는 네네,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보증보험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 2018년의 경우에 있어도 전년 대비해서도 2배에 해당될 정도의 증가세를 보여줄 정도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실질적으로 매년 보증료를 일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위험성이 강한 어떤 전세 시장에 있어서 충분히 세입자로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는 충분히 필히 가입을 하셔서 사실은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월세 계약 같은 걸 할 때 월세는 아니겠습니까? 네네. 전세가 더 해당되겠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출이 거기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꼼꼼히 계약할 때 중요합니다. 파악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출금 규모, 그러니까 집주인의 대출금 규모와 집값을 합친 가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전세 우리 그 금액에 있어서 한 80% 이하일 경우에 전세를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자체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위험성을 충분히 여지를 남겨놓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 사례를 사전에 어떤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충분한 안전 확보선 상에서 전세금에 맞는 그런 주택을 구입하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짧게 질문 하나만. 네네. 그러니까 갭 투자 얘기를 하려고 네네. 드렸던 말씀이니까. 네네. 갭 투자를 통해서 이제 그 집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통해서 또 투자를 그렇죠.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뇌관 중에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주택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면서 갭 투자로 인해서 보통 대출금을 안고 주택을 사서 차익을 기대하려고 했던 분들이 주택 가격 하락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또 네. 대출금을 상환에 대한 부담금을 느끼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깡통 전세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요. 그런 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세입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기부상에 있어서 네. 그런 대출 부분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에 있는 전세 세입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각되지 않고 약세에 있는 부분들을 매각하기 위해서 이게 또 경매로 넘기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도록 늦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부분에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깡통 전세 기우가 아니라 이제 정말 현실로 네. 인식을 해야 되겠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